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이 유보된 반도체 공장은 오늘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피하게 됐지만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와 주주단체 법적 행동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나가 있죠? 네, 이곳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오동건 기자는 삼성전자 사옥에 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총파업을 피하면서 오늘은 정상 근무가 이어지고 있죠? 네, 이른 출근 시간대부터 지금까지 이곳 평택 캠퍼스 일대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일부 직원도 보이는 등 평상시 모습 그대로인데요. 만일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진행됐다면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직원 14,000명 가운데 10,000명가량이 동참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극적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타결하면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도 차질 없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원들이 과반으로 찬성을 해야 최종적으로 총파업이 무산되는 거죠? 네, 일단 내일부터 27일까지 엿새 동안으로 잠정 합의안에 노조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총파업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잠정 합의안은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성과급 재원을 두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사측은 10%를 주장했지만 12% 수준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성과 인센티브 1.5%가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10.5%의 DS 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이 신설됩니다.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 동안 유지되는데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자사주인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성과급 60%는 흑자련의 메모리 사업 부문,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됩니다. 적재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하면서 노사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성과급 배분을 두고 노노 갈등을 빚었던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 등은 노사 합의에 반발감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부결표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가운데 최수모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한 입장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노조가 추가하는 가치를 끝까지 요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번엔 서초 사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동곤 기자, 삼성전자 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삼성전자 서초 사옥도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생산 차질과 재가동 비용 등 직간접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던 총파업 일단 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노사가 합의에 이른 것은 국민과 주주, 정부의 조정, 또 현장을 지킨 임직원 덕분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총파업이란 위기는 넘어갔지만 그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의 여파, 또 함께 파격적인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주주들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서 12%를 성과급으로 떼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일동은 5월 21일을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하며 위법 결의, 위법 협약, 위법 파업이 현실화한 즉시 본 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 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또 잠정 합의안을 비준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DX 부분 노조 측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정도로 노노 갈등도 커진 만큼 이를 봉합하는 과정도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갈등 수습 과정에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오동건 기자 연결해서 삼성전자 노사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파국을 막았다며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7,800대를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8.42% 오른 7,8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3.85% 오른 7,486으로 장을 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 삼성전자는 8.51% 오른 299만 9,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30만 원 직전까지 근접했습니다. 코스피도 4.73% 오른 1,105.97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도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해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각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보혜경 기자,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고속터미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이 있어서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현장의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잠시 뒤 오후 4시쯤 이곳에 도착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정원호 후보는 새벽 0시 정청래 대표와 함께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삼성구청장을 지낸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후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성동구의 성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무능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자신을 시장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정식 뒤에는 광진구에서 청년 안심주택 피해자들과 만나 주거 대책을 논의했고요.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도 집중 파고들며 오세훈 시정 심판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숭례문 화재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가 왜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만 반복되는지 의문이라며 당선되면 GTX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강남 4구 구청장 후보들과 AI 교육도시 정책 협약을 맺은 뒤 강남구 강남스퀘어로 이동해 유권자들과 만나며 오늘 유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루 동안 강북과 강남을 아우르는 유세로 상생을 강조하면서 보수 강세 지역인 한강벨트를 공략해 서울 전역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세웠고요. 시민 문화 공간과 예술인 창작 공간을 확대하는 서울 문화 창작 도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철희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대학가에서 유세에 나섰다고요? 네, 온종일 강북 지역을 돌고 있는 오세훈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성신여대 부근에 도착해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차에 올라 유세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였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유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자정부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첫 유세 장소로 선택한 오 후보, 서울의 경제를 일구는 분들과 함께 뛰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전에는 오 시장이 초등학생 시절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삼양동으로 자리를 옮겨 대시민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좁은 골목길이었는데요. 자신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홍보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이 오만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자리에 동행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유 전 의원은 절박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후 인왕시장을 거쳐 영등포구, 구로구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다음에는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저녁 7시에는 시청 앞에 있는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강북 유세 일정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출정식 뒤에는 한강을 건너가 강남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서남북을 노빈 오 후보, 유세 중 이재명 대통령이 GTX 철근 누락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자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관건 선거가 시작됐다며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보혜경, 김철희 기자 연결해서 양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6.3 지방선거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전도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해서 선거운동 첫날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곳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만큼 선거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후보들의 얼굴이 그려진 선거 현수막이 내걸렸고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 후보들은 이곳 구포시장을 비롯해서 북구 도심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동선이 겹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덕천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에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서서 어르신들에게 콩국수를 대식 봉사했습니다. 개별 방문을 계획했던 후보들의 시간대가 겹치면서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서부산 관문인 부산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아침 일찍 출정식을 열고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구 수성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후보가 북갑 탈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자정이 되자마자 선거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을 만나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수 재건을 외치며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시계바늘이 자정을 가리키자마자 지하철 막차를 탄 시민들을 만났고 구포시장 상인들도 만나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북갑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본투표일까지 2주 남지 않은 상황 속에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도 북갑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런 노력이 부족해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SNS에 불매운동 인증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정용진 회장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잇따르고 있죠? 네, SNS에는 스타벅스 불매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 집에 있는 스벅 제품 다 없앴다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이 적혔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스타벅스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는 오늘 스타벅스 광화문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탱크데이가 실무자의 우발적인 사고라는 해명이 40년 전 전두환 군사정권의 해명과 똑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번 스타벅스 이벤트로 경찰에 고발도 당했다고요?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민주화 운동과 유족을 모욕했던 겁니다. 서민위는 이벤트 자체가 민주화 운동 당시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탔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구호 활동가 2명이 풀려났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일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우리 국민 석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선박 납포로 체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구금 조치 없이 곧바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2명을 구금한 이스라엘을 향해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심각한 우려를 표한 뒤 정부 차원의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이 이어졌다고 강유적 수석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스라엘 측이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만큼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이를 검토해보자고 언급했는데요. 강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 사안 중 하나를 질문한 거라며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한국인 2명에 대한 추방 조치 또한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이후 한국인 활동가 김동연, 김아현 씨는 가자지구 구호 선박을 타고 인근 공해상을 지나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돼 체포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들을 석방하면서 이들은 곧 국내로 돌아오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달라진 거리 풍경 느끼셨나요? 0시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눈도장을 찍자 앞으로 13일 동안 빼곡한 현수막, 중독성 강한 로고성, 확성기를 통한 지지 호소와 춤바람까지 거리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희망을 배달하겠다며 정청래 대표와 함께 택배 체험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경제를 깨우겠다며 가락시장 배추 운반을 한 오세훈 후보는 장동혁 대표 대신 유승민 전 의원과 첫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오차 범위를 벗어난 11%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배달한다는 의미에서 평온하게 또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주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대한 모든 정파와 함께 힘잡고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도와서 후보님 당선에 힘이 되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장현주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모습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벌써 숨겨진 춤바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같이 택배 체험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정원호 후보의 첫 일정은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새로운 변화, 미래를 배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결국 여당의 힘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결국 정원호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약속드린 공약에 대해서 여당이 힘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0시에 이렇게 일정을 시작하고 오늘 출정식은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서의 본인이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을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서초 강남까지 돌면서 통합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일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당대표 손을 꼭 잡고 오늘 일정을 시작했는데 장동혁 대표 모습이 오세훈 시장 후보 출정식엔 보이지 않았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대신했는데 이번에 그럼 선거를 유승민 전 의원 간판으로 치르겠다.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간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모든 제 세력을 모으겠다라는 취지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당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선대위라는 개념을 띄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제 해당 장소에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을 배제한 실제 서울 시민 위주로 한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이제 고안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따라갔지만 실제 정 대표가 한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예컨대 부동산 정책 등을 추진해 오거나 입법 관련돼서 전행을 해온 이런 민주당의 이력들이 과연 정원호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사실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지방선거는 각종 정책, 특히 부동산 관련된 정책적인 판단, 여기에 대한 시민의 평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지면 오세훈 시장의 시민선대위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그제 나온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바짝 붙었는데 오늘 나온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또 11%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실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절실한 만큼 그리고 절박한 캠프가 저는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가 본인이
뭐 조금 더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안심하고 뭐 안일하게 대응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서울 시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선거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유권자분들께서도 아마도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만큼 뭔가 필승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 오세훈 후보가 노리는 건 마지막 토론일까요? 토론도 있고 사실 그간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이제 국민적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약간의 시차는 있는 것이죠. 오늘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GTX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여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어느 정도 반응할 때까지는 다소의 시차가 있고 13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그 정원호 후보가 얘기했던 안전진단과 관련된 문제들도 실제 가만히 이슈를 유권자분들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아마 판단이나 뭐 평가가 쓰지 않을까. 그 판단이나 평가 쓰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단일화 고차 방정식은 여전히 난제인데요. 부산 북구갑 핫플레이스인 만큼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펼치는데 처음으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채널A 조사에서는 하정우 32.9, 박민식 20.5, 한동훈 34.6이 나왔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42.6, 박민식 32.4, 10.2%포인트 차이로 하정우 후보가 앞서고요. 그다음 하정우 37.6, 한동훈 44.1, 이 두 후보 사이에서는 6.5%포인트 차이로 한동훈 후보가 앞섭니다. 다른 중앙일보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35, 박민식 20, 한동훈 31%고요.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하정우 대 박민식 41대 32, 9%포인트 격차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을 보면 38% 동률을 이루면서 치열합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지지율인 만큼 쇼츠 경쟁도 한창인데요. 함께 보시죠. 인지로 성장 잘할게요. 삼촌이. 아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올라가고 나와보지. 올라가고 올라가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보다 어리신 것 같아요. 너는 아저씨 캠프에 들어와야 되겠다. 진짜요? 고맙습니다.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줄까? 좋아. 네. 좋아. 릴스에. 릴스 좋아. 저 나오는 거 해주세요. 그거 나오게 하려면 이 아저씨한테 잘 보여야 돼. 네, 3파전으로 뜨거운 부산 북구갑. 오늘 3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콩국수 배식하는 봉사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짜장면 배식도 같이 해서 만났는데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계속해서 앞섰는데 처음으로 한동훈 후보가 1위라는 조사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오차범위내 접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상당히 그 유권자들이 마음을 아직은 좀 접전 상태로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직까지도 또 표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유권자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뭐 모든 후보들이 선거운동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일단 하정우 후보의 어떤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여론조사의 하방은 확인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것보다는 하방은 확인이 된 것이고 이제 하정우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좀 더 기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부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공식 후보가 나오고 구도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뭐 지지세나 또는 조직력이 결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을
하셨음에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여론조사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박민식 후보가 정당의 공식 후보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여론조사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지금 하정 후보를 바짝 추격해서 이렇게 지금 골든크로스 되는 오차범위 내지면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힘 공식 후보인 박민식 후보가 2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저는 박민식 후보, 이거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인데 전 국민의힘 대표죠. 아마 지역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둘의 경계를 허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든 보수 후보면 다 지지하는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분한테 아무래도 쉽게 손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아까 쇼츠 얘기가 나왔지만 쇼츠를 보시면 특성이 있어요. 이전에 이게 지지난 대선 때부터 쇼츠가 상당히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쇼츠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지 쇼츠가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거의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지도 내지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정책이 가미되고 또 당의 정책과 지역구 정책이 또 합산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진정한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줄투표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북구만 볼 것이 아니고 북구에서 흔들리게 되면 사실 부산시장 후보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북구에서의 이 시끄러운 이런 현상들이 실제 박형준 부산시장의 그 추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유권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정당 후보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무소속 후보일 뿐이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투표에 본인의 마음을 정하는 시기가 곧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쇼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개에서 20개까지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뭐 100개 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반면 박민식 후보는 영상 업로드 개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선거 전략의 차이일까요? 사실 요즘은 TV토론 한 번보다 쇼츠 한 번 대박 나면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유권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쇼츠 그리고 굉장히 그 양 자체가 짧기 때문에 또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상 이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선거 전략에서도 쇼츠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뭐 많은 캠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소속의 정당도 없고 그리고 뭐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력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식 정당 후보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처음부터 좀 이런 공중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NS라든지 뭐 이런 쇼츠 등을 활용하는 선거운동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좀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전략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의 어떤 지표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앞서 윤 변호사님 말씀처럼 쇼츠라는 것은 뭐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고 유권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뭐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원하고자 하는 바 또는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쇼츠를 넘어서는 뭐 또 다른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무래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단일화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 얘기는 박민식 후보에게 뭐 어떤 설득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산 지역 의원들이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참 선거를 뛰어서 박형준 부산시장에 좀 뒤쳐져 있는 이 부분을 만회할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북구갑 단일화를 위해서 부산 지역 그 의원들이 중지를 모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가 박민식 후보예요. 왜냐하면 출마 선언도 하기 이전에 불출마부터 하라 이런 압박부터 시작해서요. 무공천 이런 논의부터 해서 이제 단일화가 아직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후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의 전략상 단일화를 선택할 여지도 있죠. 근데 후보가 선택하기 전에 같은 자당 소속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 부분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언급하는 순간에 그거는 포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대세 후보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다. 보수 유권자가 거기를 선택하는 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지지율의 현재 답보 상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부산 지역 의원들의 단일화 논의인 것이고 단일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다. 따라서 단일화 말은 본인이 내기 전까지는 언급하는 게
선거 국면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단일화해야 한다 이렇게 애가 타는 의원들도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부산에서 한동훈 후보와 치킨 회동을 한 걸 두고 이적 행위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식사하셨어요? 예. 닭다리 하나 해주세요. 식사 안 부족하셨어요? 닭 들어가는 배도 따로 있나 보네. 또 닭은 먹으면 먹자. 기호 6번을 응원하는 당내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입니까? 이적 행위를 한 그분들의 가벼운 정치적 처신이 꼭 심판받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징계 들어간다? 선거 끝나고? 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호 2번이 아닌 기호 6번을 응원하며 치킨 먹는 의원들이 있다. 이게 제정신이냐? 이건 이적행위다. 이거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당에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이적 행위다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을 적으로 규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강한 수위의 발언인데요. 사실 이런 지도부의 발언을 본다라고 했을 때 부산 북갑의 단일화는 사실상 요원해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정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요. 정당이 공식적으로 추천한 후보가 있고 그리고 정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후보가 있을 때 그 무소속 후보를 만약에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해당 행위다라고 저는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도 또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적 행위다, 뭐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단일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예전에 박민식 후보를 찍으면 장동혁 대표를 찍는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단일화 논의를 해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도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물고 왜 단일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유권자들께 말씀드릴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사실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 때는 친한동훈계 의원들 오지 말아라, 당의 분열을 일으키기 싫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공식 행사에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냥 치킨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당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치킨만 먹은 것이 아니고 사실 거리도 같이 다녔죠. 따라서 그 부분은 해당 행위는 맞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뭐 본인한테 공천을 줬던 전 대표이고 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싶은 분이라 하더라도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제해야 되는 거고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저희가 뭐 당원 당규를 떠나서 이게 정당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걸 또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저거는 단일화가 만약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선언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양측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그 벽을 넘겠어요? 저건 단일화하지 말자, 단일화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한동훈 후보 측의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 부분이 단일화를 방해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여부를 떠나서 정당 역사상 저런 행위가 있으면 안 돼요. 저 부분은 글쎄 제가 뭐 너무 세게 말하면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저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네, 한동훈 후보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치킨 회동을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5파전이 치러지고 있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판세도 연일 엎치락 뒤치락 예측 불가인데요. 이 평택을 지역은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부터 함께 보시죠. 네, 민주당 김용남 29, 국민의힘 유이동 17, 조국혁신당 조국 23, 진보당 김재현 4, 자유화혁신 황교안 7%로 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5파전인 만큼 진보와 보수 진영이 다양한데요. 이 양쪽 진영 모두 단일화 여부가 관건인데 보수 진영이 먼저 나선 듯합니다. 보수의 목소리를 좀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가 예상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화 가능성도 일단 저는 낮게 보고요.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유이동 후보의 말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먼저 여쭙겠습니다. 근데 사실 황교안 후보와 유이동 후보는 같은 보수 진영이긴 하지만 좀 스펙트럼이 좀 다르잖아요. 황교안 후보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보는 부정선거를 믿거나 좀 더 보수 성향이 좀 더 강한 걸로 느껴지는데 유이동 후보는 친유승민계 의원이잖아요. 합쳐질 수 있을까요? 이기려면 해야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서 조금 더 왼쪽이라고 평가받는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선거 공학적인 측면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꽤 높아요. 예, 저희가 지금 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걸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저 부분 눈에 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단일화를 해서 뭔가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유이동 후보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삼선했던 거기 때문에 폭발력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불만 지펴주면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제 세력을 전부 모아야 된다. 자, 민주당이 다행히 저희 입장에 다행스럽게 지금 민주당과 그 조기혁신당은 단일화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김영남 후보의 전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와도 단일화가 만만치 않아요. 이미 김재현 진보당의 경우에는 울산에서 단일화를 민주당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진보당과 그 조기혁신당의 대표끼리 단일화한다.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 거죠. 따라서 진보당의 표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렵겠다. 그렇다면 보수당의 표심이 저렇게 모아진다면 참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후에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안 될 것 같은데 또 조국 후보도 만약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뭐 생물이기도 하고 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의 물꼬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에서도 뭐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뭐 연대라든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이동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현재로서는 김용남 후보의 이야기처럼 단일화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라는 것이 또 이제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인데요. 그 전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흐름에 따라서 국민과 그리고 유권자의 민심에 따라서 아마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13일 남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9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체포됐던 우리 국민 2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스라엘 남부의 한 구금 시설입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 이 남성, 바로 이스라엘 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입니다. ברוכים הבאים לישראל, אנחנו בעלי הבית. 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이라고 외치는 여성을 경비원들이 거칠게 제압하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끌려가는 여성도 있습니다.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다 억류된 구호 활동가들의 영상을 이스라엘 장관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비판 성명을 내고 이 활동가들을 서둘러 추방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면서 청와대는 오늘 우리 국민 석방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영해도 아니고 영토는 아닙니다. 그럼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체포영장을 거론을 했어요.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말씀 주신 것처럼 강한 수위의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조금 정치적인 공세도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 2명이 구금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방점을 찍거나 또는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 지나치게 확대되는 해석을 야권 측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또 우려도 하고 강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또 영사적인 조력도 있었고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서 지금 무사하게 2명이 석방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지금 보장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익을 흔들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좀 외교적인 정치 공세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부터 체포해야겠다 이런 비판의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일관성 있는 만약에 소신이었다면 국제법 위반 또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 그 말이 맞죠. 저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우연의 일치 같아요. 왜냐하면 납포됐어요. 활동가 2분이. 납포돼서 외교 당국은 굉장히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저런 메시지를 소위 겁박형 메시지 아니에요. 네타냐후가 한국에 들어오면 체포하겠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메시지를 내신 거예요. 그 뒤에 공교롭게 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볼 때는 대통령의 저런 이스라엘 정상에 대한 겁박을 하니까 엄포를 놓으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겁먹고 석방을 시켜줬구나라고 생각할 여지도 없잖아 있지 않아요? 되게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외교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석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자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석방 결과가 나왔다. 전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대통령이 저렇게 험한 말씀을 외교적으로 위험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저 외교적으로 위험한 말씀을 하신 저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석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욕심을 내서 나는 국민께 한번 내 홍보를 해보자, 생색내보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색 때문에 경색되는 외교 관계 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체포 이 발언 때문에 대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요즘 밀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동 정세를 반영했을 때 외교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국가 피해.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김정은을 체포하건 푸틴을 체포하건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번은 좀 뭔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대통령의 험한 말씀과 우리 국민의 석방 시점이 참으로 공교롭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모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른바 주식 대박 할아버지를 만난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증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증권. 뭐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7천을 받다가 지금 3억 5천 신고를 받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사후 조정이 결렬돼서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세금도 안 뗀 영업이익을 나누는 건 투자자도 못하는 거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렇게 강조한 이후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결국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발언이 컸다고 보세요? 정부가 사실은 긴급 조정권까지 앞서 시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타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셨고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노동부 장관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서서 긴급 조정권을 시사됐던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저는 결국에는 협상 타결에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사실상 삼성노조가 정말 총파업을 하는 이런 파국을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도 좀 안심되는 정부의 행보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일단 합의가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총투표와 그리고 그 이후의 노조의 행보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렇게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장중 30만 원대까지 30만 원에 근접하기도 했는데 이런 영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할아버지가 수천만 원 손해보고 있었는데 3억 이익 보게 됐다면서 대통령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선거가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사실 주가 선거라고 보고 물가 이런 거 다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활발한 걸 좋고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떤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실제는 유통만 지금 중시되고 있고 발행 시장의 경우는 굉장히 경색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얻어가는 것은 발행 시장을 통해서 얻어가는 겁니다. 유상증자라든가 기업 공개라든가. 근데 기업 공개 유상증자는 줄어들었어요. 자, 이거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결국 주식 투자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같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저 국민이 번 돈을 또 내가 갖고 오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발행 시장 말고 유통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 호황되는 건 좋지만 이게 조금 더 건전한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위정자들이 고민할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오늘 주식이 올랐고 그 부분이 야당의 선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전망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6억 성과금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주변에서 근로 의욕이 상실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로 보더라도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과 DX 비반도체 부분 사이에서도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합의안이 타결이 되고 총 투표를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남은 과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적자가 나는 사업부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또 던져주는 숙제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는데 저는 노란봉투법을 만들었잖아요. 소위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서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업적인 경영상의 결정도 노사분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단체 협상에. 그런데 그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근로자분들도 많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경영상의 이익을 성과급으로 받아가요. 그러면 또 대통령 그저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듯이 국민 배당금 못할 바 없는 겁니다. 또 여론이 이제 왜 당신들만 가져가냐. 우리 국민들은 세금 내서 기반시설 제공해주고 그다음 반도체 공단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조금 주고 이거 국민들이 다 낸 돈인데 이거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럼 국민 배당으로 가는 거죠. 그럼 기업은 이미 황금알 낳는 오리에 배를 가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실 저런 삼성이라는 기업, 제2의 삼성이 나올 것인가? 현재 있는 삼성도 망가뜨리면 제2의 삼성, 제2의 하이닉스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뭘 믿고 또 뭘 먹고 살 것인지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도 우리 위정자분들께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단일 노사분규에 대해서 저렇게 파업을 막아서 주가는 올라가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공공함, 이런 우려, 이런 부분도 좀 고민 대상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사 협상 타결로 당장의 삼성 파업은 막았지만 앞으로 남은 사회적 과제도 남아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윤기차 두 변호사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하며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8,000피까지 180여 포인트만 남겨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죠? 네, 코스피는 오늘 8.42% 상승한 7,81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7,480선에서 개장한 뒤 개장 직후 초반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이라는 리스크 완화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강세,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엔비디아의 실적 등이 맞물려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도했습니다. 앞서 국내 증시 강세와 미국 증시 상승 등이 위험 선호 심리를 부추겨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10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지만 최근까지 조 단위로 주식을 팔았던 것과 달리 오늘 순매도액은 2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8.51% 상승해 30만 원을 목전에 둔 29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1.17% 폭등해 194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2.77% 오른 1,08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의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4.73% 오른 1,10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와 비교할 때 0.7원 내린 1,506.1원에 거래됐습니다.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를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종전 협상 기대감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6달러 선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9달러 선에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며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했는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0.06%포인트 내린 5.고 글로벌 채권의 기준점인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전장보다 0.1%포인트 내린 4.569%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이란은 미국 측의 의견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던 장밋빛 전망이 흘러나오는 사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테헤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중재국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이란에 급파돼서 배경이 궁금했는데요. 미국 측에서 종전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다고요? 이란이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 측 관점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온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이란이 지난 17일 밤 파키스탄을 통해 검토안을 보낸 지 3일 만입니다.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최종 합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도 나왔다고요? 두 국가 사이에 합의한 최종 확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란 ISNA 통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방송 매체 알아라비아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또 다음 협상은 5월 말 하즈 순례 이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이란을 방문해 최종 합의안이 완성된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의 중재를 위해 오늘 테헤란을 방문한다고 이란 반관영 ISNA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든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올렸습니다. 반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싸울 것이고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협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리주의 테러 집단 조직원 2명이 국가안보를 교란할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고 암살 시도한 혐의로 처형됐다고 반관영 통신사 타스님이 전했습니다. 네, 우리 국적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이 있었는데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통항 관리를 이유로 통제 해역을 설정했죠.
이란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 해역을 공개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잇는 선을 긋고 통제 해역의 경계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통제 해역을 통과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지정 항로를 설정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통행료를 걷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항행의 자유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청 남부경찰서에 접수되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송정현 스타벅스 전 대표 등 고발건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병합해서 수사가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시민단체가 스타벅스 코리아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모욕에 해당이 된다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송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서울 강남서와 광주청 남부서에 접수됐던 각각의 고발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서 수사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 2심 판결이 오늘 줄줄이 선고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출범 뒤 석 달 만에 법원에서 첫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오늘 줄줄이 선고 공판이 열렸죠? 네, 우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위증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거나 그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서를 내고 또 허위로 증언했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활동 등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혐의 등 주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삭제를 지시한 거라며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선고도 2건이 나왔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한편 종합특검이 법원에서 첫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고요? 네, 이윤우 전 KTB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전 원장은 신문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전 원장의 혐의는 내란 선전으로 계엄 직후부터 열흘 뒤까지 KTB로 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특검은 어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는데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규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총파업은 일단 유보된 가운데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부문 간 노동 갈등 문제를 수습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반도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냐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삼성전자 주식을 산 규모가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4조 68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8일부터 9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9천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삼성전자 노사가 간밤에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미뤄졌지만 아직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파업할 뻔했는데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죠? 그렇습니다. 100조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 또 아시아에서 사실상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파업을 일단 막았다. 정말 다행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특히 어제 밤늦게까지도 결렬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끝내 파업 가는 게 아닌가 이랬는데 그 파업 발의 시점을 1시간 반 앞두고 뭐 정확하게는 밤 10시 44분 양측이 사측과 노조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시름은 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싸우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맞는데 원래 싸우려고 했던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싸우지 않고 합의함으로써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적 분석이 너무 약해요. 그냥 싸우지 않았으니까 됐다. 옆에 선생님이 학생들 둘이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제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됐어. 집에 가. 표창장 주는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두 가지 문제만 짚을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 주주들이 지금 고발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성과급 문제는 주주들의 몫일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이제 그 해명이 없다. 그리고 그 영업 이익의 일정 부분이 날아가면 회사의 앞으로 중장기적인 이익이 줄어듭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줄어듭니다. 이 대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제 한번 두고 보세요. 너도 나도 기업마다 우리도 성과급 달라. 아마 전국 한반도가 성과급 대란이 일어날 그 기폭제를 마련했다. 그런 면에서
파업을 안 한 것은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성과급 파문이 한국 정치를 뒤흔들지 않도록 원인 처방 또 대응 처방 여기에 전 국민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여전히 사회적 의미는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천천히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주식시장도 굉장히 반색을 했죠. 네, 뭐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근데 잘 보면 삼성전자 노조가 이 파업 찬반기를 한 게 3월 18일이거든요. 3월 18일부터 5월 한 15일까지 쭉 보면 SK하이닉스가 72.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얼마를 증가했냐면 29.7%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56.9%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눌러졌던 게 튀어올 거는 뭐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한 석 달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눌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주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 대목은 맞습니다. 뭐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튀어오를 것은 삼성전자일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주식은 아마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노조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잠정 합의안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은 성과급 많이 달라, 상한 폐지해달라, 적잖은 부문에도 성과급을 달라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해주시죠. 쟁점을 크게 4가지로 그동안 6개월간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쫓아보면요. 우선 일단 성과급을 달라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15%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란 말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까지 나왔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세금을 떼지 않은 거니까 국가 세금을 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말은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지표를 만든다 했는데 어쨌든 그 노조가 요구한 것은 15%고 회사 측이 얘기한 건 10%인데 그 중간선 얼음에서 지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성과급의 한도, 실링을 묶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연봉의 50% 이상은 절대 못 준다라는 대목. 이 대목도 사실상 이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간을 뭐 10년 정도를 유예를 뒀지만 일단 무너졌다. 그다음에 이제 제도화시키는 문제. 이것도 사실상 제도화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초 삼성은 3년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논의해보자 이랬는데 특별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10년을 주기로 했으니까 사실 지금 삼성전자 근무하는 사람 중에 10년 후에까지도 근무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 사실상 제도화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성과가 없는 적자 분야에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대목도 결국은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7대3이 4대6.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노조도 양보를 하고 회사도 명분간 실리.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은 성과급 새로 달라, 그다음에 한도 없애고 그리고 적자 기업에도 돈 준다라는 제도화 문제가 거의 노조 뜻대로 관철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직원들이 얼마나 받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영업이익을 애초에 이제 현금으로 배분하는 부분에서 좀 이제 조정이 되면서 특별 성과급이라는 게 생기고 자사주로 좀 받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OPI 원래 성과급 놔두고요. 그걸 놔두고 새로 사업성과 10.5%를 나눠주기로 한 거는 이제 합의를 본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자사주로 나눠주는 건데 중요한 점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나눠주는데도 이걸 3등분을 합니다. 자사주를 주는데 받자마자 3분의 1은 즉시 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1년간 매각 제한되고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도 좀 달라진 점이고, 이렇게 되면 대충 예상을 해보면 원래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 정도로 대부분 추산을 하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메모리 사업본부는 한 6억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부분은 한 1억 6천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DX 부분은 이제 600만 원 정도의 자사주로 가져가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따지면 올해 총 자사주를 한 31조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요 시점에 되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사주 매입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자사주로 주게 된 것은 저는 그나마 좋은 봉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억소리 나는 성과급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삼성 안에서 6억 받는 사람도 있고 1억 6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6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의 뭐 노노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투표에서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과연 노조가 인준을 하느냐는 대목에서도 그 적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현재 삼성전자의 초기업 노조의 결성 형태를 보면 반도체 부분이 훨씬 숫자가 많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이 지금 소득이 대부분 그쪽으로 성과급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반대할 가능성은 뭐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특히 DX 부분, 그러니까 DX 부분의 이제 그 어떤 박탈감, 회사를 떠나 있으면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맨날 출근하는데 아니 저쪽 방에서는 6억 받는데 우리는 600만 원 파도 이거 뭐야?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성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스마트폰 안 되고 또는 통신 장비 안 되고 이게 그 직원들 탓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시류가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회사가 전략적으로 반도체에 집중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노조의 갈등은 상당히 심해지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삼성전자의 고질적인 병,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인 요소를 전자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넣어놨다 보니까 지금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요. 메모리만 잘 되지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적자예요. 그것도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효율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 이런데 이번 기회에 분사 문제도 경영 효율 차원이나 직원들 간의 융화, 단합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부적으로 신경 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회사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해봤는데요. 주주단체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 주주단체들이 삼성전자 노사의 장점 합의안에 대해서 위법하다. 그래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해저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유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일동은 5월 21일을 전국 단위 주주 결집을 즉시 돌입하며 위법 결의, 위법 협약, 위법 파업이 현실화는 즉시 본 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 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영업이익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은 주주들의 투자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주주단체들이 그것을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법적 행동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상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소송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가능하다 보는데 우리가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주주들이 있죠. 그리고 국가도 있고요. 우리가 노조도 있고 직원도 있고 뭐 사회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빠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심플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만약 기업이 부도가 났다 생각해 보시면 기업에게는 채권자들이 1순위입니다. 돈을 빌려준 곳이 1순위 돈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보장해 줍니다. 세 번째가 국가가 가져갑니다. 주주는 마지막입니다. 부도로 가면 우리 주식이 휴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순위로 주주들은 마지막에 가져가게 되는데 반대로 이익이 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익이 났을 때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5%로 돈을 빌려줬는데 영업이익이 10배가 났으니까 50% 이자를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구조죠.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협상을 해서 연봉 계약을 했는데 연봉 계약할 때보다 이익이 수십 배 났으니까 더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부분이고 국가는 법인세를 받으니까 된 거고 주주는 배당과 이제 이걸 가져가면 되는 건데 지금의 논점은 뭐냐 하면 영업이익의 몇 프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사실은 중요한 본질이 하나 깔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노조가
주주와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 네. 절차는 뭐냐 하면 이 성과금을 줬을 때 주주도 이익을 받고 모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과급이 과연 이 기업의 장기 성장에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노조 입장의 가장 큰 놓친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줬을 때 과연 우리의 주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언급하셨지만 이번 사태가 결국 SK 하이닉스 옆집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다른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카카오 뉴스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앵커님 굉장히 통이 크시네요. SK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그러시는데 SK가 그 삼성보다도 더 상여금 그 성과금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큰 공을 쏘아올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회사마다 경영 전략이 있는 거겠지만은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만든,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는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아버님 이건희 회장이 만든 성과급 배분 방식, 유명한 방식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EVA, OPA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지고 그곳에 20% 범위 내에서 그 직원들의 연봉 50%까지 준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오랜 룰이었고 그것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기업들이 그것에 준해서 한국 경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지금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완전히 기존의 룰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삼성이나 SK 같은 데는 워낙 큰 회사고 전통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 수습해 나갈 텐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 또는 그 많은 기업들은 이제 SK와 삼성에서 본물이 무너졌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조금 나면 이거 내 거다, 너 거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외에서는 상법에서 이사회, 주주총회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되어 있고 전 세계 어디에도요 영업이익의 몇 %는 근로자 몫이다라는 룰은 없어요. 그런 이제 각도에서 빨리 우리가 서둘러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사회적 합의 또 연구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물이 부정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과의 화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이야기인데 이 마케팅 때문에 굉장히 논란입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지금 오너 리스크로까지 좀 비화하고 아까도 속보를 전해드렸지만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너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정용진 회장의 멸공 이슈가 이전부터 없었다면 사실은 이 스타벅스의 이슈는 그걸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누구나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대표이사를 급하게 경질한 것도 본인의 멸공 이슈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본인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현재의 잘못을 대표이사에게 덤탱이 씌워서 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강한 불신 그리고 본인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까지 모두 잃어버린 꼴입니다. 저는 이 사태는 쉽게 누그러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과뿐만 아니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그 액션을 취해야 아마 해결될 것 같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아마 그냥 쉽게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 쉽게 넘길 것 같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액션이 있을 수 있죠? 우선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주식을 넘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타벅스는 원래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 출발한 회사고 지금 하워드라는 그 유대인이 CEO로 오너로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원칙은 회사를 직영하는 겁니다. 전 세계 직영이 원칙인데 SK 그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구애를 해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샀는데 그 스타벅스 본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팔기는 파는데 자기들의 전체 우리가 통일성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것은 우리 회사
이 글로벌 전략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서 회사의 레퓨테이션이 떨어져서 살 때는 싼 값으로 다시 산다. 한마디로 뺏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국민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 충분히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발동한다. 그렇게 되면 그냥 뺏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슈가 그 회사의 존폐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SNS 상에서나 온라인 상에서도 불매운동 계속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이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어떤 영업이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 당장 신세계그룹이 계획한 투자 부분들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은 광주 신세계가 그 광주 투자하고 있는 대규모 몰에 대해서 의산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차장이 바뀌면 과연 이 사태를 쉽게 넘길 수 있을까? 지역 민심에 따라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이고 물론 경영진에서는 이게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사실은 사건이 너무 확대되고 커졌다. 최근에 아마 요즘 뭐 스타벅스를 들릴까 하고도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거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미안할 정도의 민심이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해결할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사태가 너무 커지지 않았나. 이건 저는 정용진 회장이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에 대한 발단으로 시작한 걸로 사실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좀 다른 처방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시민단체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고발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청에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이벤트의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 정용진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용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와 신세계의 영업 구조, 지분 구조를 간략하게나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신세계라는 회사, 이마트는 뒤늦게 생겼습니다만 지금은 이마트가 신세계보다 조금 더 큽니다. 어쨌든 신세계 이마트는 사실상 같은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이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 그 이병철 회장님의 막내딸의 아들이 정용진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외손자죠. 또 지금 이재용 회장과는요, 나이도 같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대학도 같이 다니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단짝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뭐 같은 집안에서도 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영 스타일이 많이 달랐는데 특히 정용진 회장은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네,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저는 뭐 탱크데이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이전에 지금 박주건 대표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정용진 회장의 오나 리스크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학자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위태했습니다. 손 대는 것마다 기업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개 사업을 했다면 한 80개, 90개가 적자고 사람 썼다가 버리고. 자, 그런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버스 전용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거기 달리고 싶은 유혹을 많이 드는데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옛날에 판교에 살면서 신세계 출퇴근할 때 거기를 맨날 버스 전용선으로 다녔습니다. 위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니느냐? 꼼수 위법인 거죠. 벤츠 40인승 버스를 한 대 사다가 혼자서 몰고 다닌 거죠. 자, 이게 사람이 뭐 그렇고 충동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나왔을 때 사과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뿐만 아닙니다. SNS 할 때는요, 2천만 원짜리 와인을 한 잔 드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노동자들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와인을 빨아먹으면서 SNS에 핥아 먹으니 맛 좋다. 뭐 이런 거 글 올리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정용진 회장과 연관이 있다. 더더군다나 지배 구조로 볼 때는요. 이번에 자르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면 바로 자를 수 있는. 그야말로 머슴과 노예의,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의 관계.
이 얘기는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 이마트, 스타벅스 모든 그 실질적인 100% 조금의 차감이 없는 완벽한 소유자고 정용진 회장의 동의 없이 정용진 회장의 승낙 없이 이런 짓 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큰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도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처방이 필요할까요? 저는 만약에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 계약 해지까지 갔다. 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세계 그룹은 사실은 이제 김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매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신세계 쪽은 정유경 회장이 독단으로 경영을 하는 거고 이마트 계열은 정용진 회장이 하는데 이마트의 메인 캐시카우 중에 하나가 사실 스타벅스입니다. 예. 요즘 이마트도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단순히 전문 경영이 하나 경질하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로 본인의 모든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그리고 신세계 그룹도 특이한 게 이 오너 일가들이 아무도 사내사를 맡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책임 회피거든요. 본인의 모든 권한은 다 행사하고 인사권, 재무권 모두 행사하면서 책임질 일은 다 피해간다. 계속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저는 주주들도 분명히 이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단순히 전문경영 한 분 책임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는 오너가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사과 이상의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타벅스 이벤트 논란으로 촉발된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6.3 선거도 양당 구도가 고착화한 모습이지만 몇몇 전장에서는 제3의 인물이 다크호스급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과 한동훈, 김관영 후보인데요. 이들의 활약상과 당선 여부에 따라 진영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파전 난전이 펼쳐진 경기 평택의 재선거. 범진보 진영의 판을 흔든 인물은 조국 후보입니다. 친문 황태자 타이틀을 쥐고 검찰, 보수당 출신 김용남 후보 이력을 꼬집으며 민주진영 적자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지지 기반의 확대, 나아가 제5기 민주정부의 출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친노와 친문 주류가 조국 후보의 힘을 실는 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은 김용남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계파 갈등도 확전 양상입니다. 뚜렷한 강자 없는 평택을 구도해서 왕자를 굳힐 단일화를 양측 모두 내심 바라지만 선을 넘나드는 적통 경쟁 속에 손을 맞잡기엔 너무 멀리 온 분위기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곳 평택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내보낸 민주당의 공천자입니다. 올 초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기습 추진하며 야합 눈총을 받았던 정청래 대표로선 조국 후보가 이길 경우 친명계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부산 북갑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원내에 입성한다면 보수 진영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현 시점 국민의힘 장동혁 당권파를 저지할 유일한 대항 세력으로 꼽히는데 나아가 반 이재명 최전선에서 대여 투쟁에 앞장서며 차기 권력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연일 선을 긋는 가운데 오로지 자신의 여의도 입성, 거기에다가 그냥 보수 재건이라는 미사역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한 후보 역시 3자 구도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 속에 독자 완주가 예상됩니다. 전북지사 도전장을 낸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대립이 지금 논란으로 속전속결 제명됐는데 현직 프리미엄과 정치 공작 피해자란 이미지를 발판 삼아 이원택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를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정청래와
같은 목소리를 취했던 최고위원들 반성하시고 사죄하십시오.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으로선 역사상 처음 호남에서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정치적 후폭풍이 불보듯 뻔한데 정청래 지도부가 연일 전북을 두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총성이 울린 지금 이들 3명은 이번 선거의 사실상 마지막 변수입니다. 단일화 혹은 완주 그리고 최종 당선 여부에 따라 개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각 진영의 권력 지형까지 흔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사전 캠프에 도착한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고지대 적응 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대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과다알라하라와 비슷한 해발 1,410m에 있는 축구 대표팀 사전 캠프. 현재 먼저 도착한 선수들이 첫 고지대 적응 훈련에 나섭니다.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터라 몸부터 풀고 가볍게 뛰는 저강도 훈련에 주로 집중합니다. 패스와 슈팅을 하면서 조금씩 수위를 끌어올립니다. 초반부터 차이를 느끼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힘든데요. 첫날이라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선수도 있습니다. 첫날이라 모르겠는데 아직은 잘. 그 심하진 않아요. 그냥 제주도 같은데 좀 느낌이. 한라산. 이처럼 선수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때 고지대 경기를 경험했던 백승호는 사전 적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뭐 엄청 숨차고 금방 힘든 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적응 이런 거 잘 못하고 거의 바로 막 경기하고 그랬을 때라. 고지대에서 뛰면 어지럼증과 구토, 수면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 땀 배출량이 늘어나 탈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적응에 필요한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홍명보가 멕시코 입성을 앞두고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의 사전 캠프를 2주 이상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지금도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에는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은 새벽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오겠고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5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하늘이 개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6도, 대전 25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는 다시 커지겠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 한때 전남 북서부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금 전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정용진 회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언급에서 이 사건 원인과 관련해 다소 단정적 표현이 나왔는데 이는 개인적 의견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홈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